세상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그 위기는 처음부터 집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선택과 왜곡, 그리고 거울을 보려 하지 않는 시스템이 키워온 위기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지구상 최대 경제를 이끄는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신용카드 빚에 비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경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의 공개적인 붕괴를 객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상점에 들어가 원하는 걸 사고 영수증에 서명하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는 다시 나타나 외칩니다. 속았다고, 도둑 맞았다고, 착취당했다고. 이건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설명하며 사용한 논리의 본질입니다. 그에게 있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나라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정당하게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이 배신인 양,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만들거나 더 싸게 생산하는 것이 개인적인 모욕인 양 말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위험할 뿐 아니라 거의 비극적인 수준의 지적 공백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 게임의 승자나 패자를 가리는 지표가 아닙니다. 도둑질도 아니고 약함의 증거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회계적 결과일 뿐입니다. 바로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생산과 서비스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국가 전체가 신용에 의존해 살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산술입니다. 하지만 도둑 맞았다고 외치는 것이 낭비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외국인을 탓하는 것이 재정 균형을 맞추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직시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베이징도 베를린도 상파울루도 아닌 바로 미국 국내에서 스스로 결정한 과소득, 과소비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 지출에는 이름이 있고 형태가 있으며 주소도 있습니다. 세금 없이 경제에 돈을 뿌리는 프로그램들,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면세 정책, 징세 없이 수천억 달러를 분배하는 예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논리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연간 약 30조 달러의 생산을 하면서 3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1조 달러의 차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무역 적자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해마다 국제적 만성 채무국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공식적인 담론은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선거 유세장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문제는 중국이나 멕시코, 베트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외부 도둑 서사가 미국 대중에게 그토록 잘 먹힐까요? 왜 수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글로벌 음모의 희생자라고 믿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경제 무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무적이라고 배워온 나라가 이제 자신의 쇠퇴와 마주하게 된 공포, 일자리와 안전, 정체성을 잃고 나서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환상에 매달리는 국민들의 공포.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거짓말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거짓말의 전달자입니다. 그는 진실은 용기를 요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용기는 보기 드문 자산입니다. 외부의 악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적인 붕괴를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무역 전쟁을 파는 것이 세금 개혁을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결책보다 희생양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중이 환호할 때 무대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연극에서 더 불안한 지점은 바로 결과에 대한 책임 부재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논리를 바탕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향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행동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반응합니다. 몇 시간 만에 시장은 붕괴하고 공급망은 흔들리며 여러 국가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단 한 번의 수사적 제스처로 1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가 증발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10조 달러.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빠져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계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기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져야 하는 포커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얽힌 거대한 상호의존적 그물망입니다. 그것이 끊어질 때 모두가 함께 추락합니다. 논리에 반하는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자국 경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에서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비난하면서 정작 자국 정부가 그 왜곡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외면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의회는 억만장자들의 로비에 마비되어 왔고, 이들은 선거 자금을 대는 대신 세금 감면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거품이 낀 예산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퍼주지만 그만큼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자금을 댄 자들의 뜻에 따라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계속 지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국제무역에 전가됩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적자의 국내 원인에 대해 정직한 토론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회계 현상을 국가적 성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가?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반복하며 단지 자국의 제품을 수출했을 뿐인 나라들을 비난할 때 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나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계 신뢰의 구조를 뒤흔듭니다. 계약이 존중될 것이라는 믿음, 협정이 즉흥적인 감정으로 파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지도자들이 대중영합주의와 실용주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준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바로 오류의 교육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혼동을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지지층을 오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한 세대 전체에게 이성을 불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무지를 정치 플랫폼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 더 크게 외치면 그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세상의 바닥이 발밑에서 갑자기 바뀌는 느낌을 받았나요? 그리고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내린 결정이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서 당신의 안정, 당신의 저축, 당신의 미래 계획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나요? 그 미국발 무역 전쟁 선언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탱크도 폭탄도 없는 전쟁. 하지만 세계 경제의 신경을 정통으로 강타한 전쟁. 기업과 가정, 수많은 국가들을 새로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간 전쟁. 모든 것은 한마디 말, 하나의 서명, 하나의 제스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도 되지 않아 전 세계는 10조 달러에 해당하는 시장 가치를 잃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진 돈,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퇴자들의 연금, 창업자금, 창출될 일자리, 구매할 수 있는 약, 지어질 학교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 그리고 30년 넘게 일하며 평온한 삶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를 지탱하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자연재해도 불가피한 팬데믹도 아니었습니다. 무지의 용기를 가장한 단 하나의 의도적인 행동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상황의 가장 잔인한 면은 그 펜을 든 사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지만 이미 한계의 노인이들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59세 여성은 받은 퇴직금을 이용해 작은 생활용품점을 열었습니다.
모든 재고는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구입했죠. 하지만 하룻밤 세세 관세가 적용되며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공급업체는 가격을 올렸고 이익은 증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또 하나의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63살의 부부는 마침내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고 여유 자금을 주식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약값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관세 발표 이틀 후 펀드 수익률은 폭락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동과 밤샘, 절약의 결과가 단지 유세장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말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그래프를 볼 줄도 모르고 매일 금융 뉴스를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은행장에서 그 결정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54살의 자동차 부품 소기업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와 특정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의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대 회사는 발을 뺐습니다. 주문은 취소되고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가능성이었던 일이 이제는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할까요? 올해는 아이들에게 휴가가 없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자신을 단지 버릴 수 있는 말뚝처럼 다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트렌딩 토픽도 되지 않으며 국제 포럼에서 분석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잃은 것의 가장 진실한 얼굴입니다. 지도자들이 공허한 슬로건과 권위적인 조치로 세계 무역을 장난감처럼 다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단지 시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속 삶입니다. 나이의 무게, 책임의 무게, 점점 쌓여가는 상실 속에서 간신히 무언가를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모든 일이 예측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복잡한 현실 앞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국제 무역을 전쟁으로 보고 협력국을 적으로 보고 상호 의존을 약점으로 본 선택.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경제가 맨해튼 부동산 중개업자의 본능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친다고 계약을 따내는 임대 협상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것과는 달리 무역은 지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생산을 잘하고 어떤 국가는 소비를 잘하며 다른 국가는 혁신을 또 다른 국가는 조직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 노동과 기술, 신뢰와 예측 가능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 쌓아온 체계가 몇 초 만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의 붕괴가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면 사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적 선택입니다. 갈등으로 통치하고 분노를 조장하며 오래된 두려움을 이용해 새로운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 안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사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강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적대하고 있다는 연극을 펼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설득합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다고 느껴온 이들에게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 중국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작은 나라들이 값싼 물건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외칠 때 그는 상처받은 마음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마음은 어떤 환상이라도 진통제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무역전쟁의 감정적 충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파괴합니다. 세상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규칙이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기대를 꺾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지친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마저 빼앗아갑니다. 신뢰가 깨질 때 세상은 회색이 됩니다. 그리고 회색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분노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단념이라는 마취제입니다. 이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닌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전기를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어떤 청년 시절에 세계관이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놓인 이 거대한 장기판을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특징, 초기 강박관념, 그들이 품고 있는 모순들,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단지 공식 발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추기를 바라며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 이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분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감각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불편함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끝에 그에게는 진실처럼 보이게 된 하나의 생각. 미국이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세계로부터 모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으로 포장된 불만이었고 해결책처럼 팔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의 관세라는 겉보기에 용감해 보이는 조치 뒤에는 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력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새로운 세계 질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화로, 전략으로? 아닙니다. 그는 고함으로, 명령으로,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50년 중 가장 파괴적인 무역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충격적인 점일지도 모릅니다. 특정 산업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균형 전체를 각 국가별로 다시 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각 수출입 관계가 개인적으로 결산해야 할 장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이 수출보다 많으면 그 국가는 맞춤형 관세로 처벌될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위적인 균형을 강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경제 균형이 단일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수십 년간의 협력, 협정, 생산망, 전문화, 상호 신뢰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집착의 대가는 누가 치를까요?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호 의존이 약점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자국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배움과 교류,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할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타인을 가능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위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그는 미국의 역사적 동맹국들조차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취약하고 미국과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나라들이 터무니없는 관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2023년 당시 그 나라의 1인당 소득은 고작 $916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0%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루트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논리였고 그것이 벌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단지 허술한 수학 계산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과도한 보복 본능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요?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은 직접 영향을 받은 국가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국들의 경제, 무역 파트너, 통화, 식량 재고까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저녁 식사가 걸린 저소득 국가에서 워싱턴의 한 남자가 내린 결정은 보건소의 긴 줄, 의약품 부족, 대량 해고, 거리에서 폭발하는 시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한 지도자가 미국을 다시 존중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연극에는 무언가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성을 연료로 삼습니다. 외교를 모욕으로 바꿉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토대를 허물어버립니다. 세계 무역 체계는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위기, 불황 이후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밤을 새워가며 다음 위기가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합의점을 찾아 다듬은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곳에서 침묵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정부들은 기다립니다. 어둠 속에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한순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권위적 행동을 정상화합니다. 세계가 비합리적 정책 앞에서 침묵할 때마다 그 침묵은 부조리를 정당화합니다. 지도자들이 다음 트윗을 기다리며 반응을 미루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저항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정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 속에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맹목적인 복종의 베일이 벗겨질 때, 평범한 시민이 경제 정책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기 시작할 때 게임은 바뀝니다. 수동성은 참여로 변합니다. 그때 아마도 재건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안에도 이미 이 논리를 거부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울림을 줬다면 이 대화를 널리 퍼뜨리는 데 함께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각 공유가 하나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함께 경청과 비판, 그리고 용기의 공적 공간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소용돌이를 세계가 해석하려 애쓰고 있던 그 순간 무대 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제도적 일관성에 대한 약속도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는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붕괴였고 수십 년 동안 국제협정의 예측 가능성을 떠받쳐온 기제들이 부식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이한 공식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밤중 낙서하듯 만들어진 관세 모델,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으며 단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는 잘못 형성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기준으로 수십 개 국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식처럼 보이는 수식을 찾아내는 것. 양국 관계의 복잡성도, 유효한 조약도, 실질적 영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덕스러운 정책에 외형상의 논리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사관과 외교 채널을 통해 마치 신중한 연구 결과라도 되는 양배포된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37%, 48%, 50%의 관세가 나라별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마치 세계가 보드게임이고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말을 옮기는 것처럼 국제적 신뢰는 발표 때마다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데이터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이 비정상이 전략처럼 판매되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21세기 한복판에 어떤 외교관이 당신의 나라가 미국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공식 문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무역 흑자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이런 담론 아래 어떤 외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신뢰가 광기의 논리의 인질로 잡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요? 이는 충동적인 트윗이 아니라 대통령 직인을 찍고 발송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들은 수출을 범죄로 수입을 항복으로 간주하는 세계관에 기반해 작성된 것입니다. 용기의 부재 속에서 권위주의는 가장 효과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탱크가 거리를 점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엉성하게 작성된 표로 자정에 발효되는 명령으로 무지를 방식으로 바꾸는 연설로 진행됩니다. 그 파괴는 급작스럽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작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경로 이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침묵, 첫 번째 양보, 첫 번째 이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는 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허용 가능한지, 무엇이 합법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존중을 되찾겠다고 말했지만 동맹국을 신하처럼 대했습니다. 산업을 회복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생산망을 떠받치던 국가들을 공격했습니다. 남용에 맞서겠다고 주장하면서 더 큰 남용을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그 안에 논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도력을 강요로, 애국심을 망상으로, 전략을 공격으로 착각하는 자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편 피해를 입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관세를 되돌릴 수 있는 조건도 불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질의 문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이성의 조롱으로 반응하고 다자 회의를 선거 유세처럼 다루며 협정을 권고사항으로 동맹을 적처럼 여기는 지도자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부 소규모 국가는 변동성이 적은 시장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는 굴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몇몇 통상 장관들은 익명으로 직접적인 위협, 암묵적 협박, 상징적 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경제적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런 협박의 논리 위에 과연 어떤 국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떠오르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권력 구조 속에서 이 혼란으로 이득을 본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세계가 관세의 이면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어떤 이들은 이미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포지션을 잡고 특정 통화에 베팅을 걸고 주식을 하락세에 사서 상승세에 매도한 사람들, 혼란을 자본으로 바꾼 사람들 말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공공정책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제도적 약탈의 신종 형태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가능성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실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금펜과 개양된 국기 아래에서 자행된 범죄를 마주한 것입니다. 국제무역을 사적 투기의 도구로 전락시킨 조작 체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음모로 다시 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불신이 규범이 되고 기능 장애가 통치 방식이 된 것일까요? 벽돌 하나하나 폭파해온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뉴스거리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사이 그들은 재정비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순간 그들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는 피해는 이미 공고화되고 제도화되고 합법화된 뒤일 테니까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촉발한 이 무역 전쟁은 단순히 잘못 설계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에 대한 리허설, 극단적 중앙 집중 실험이었으며 무역은 단지 더 큰 목적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매개 없이, 견제 없이, 경청 없이 통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일찍이 하나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학자들과 의원들이 무시해온 그것, 바로 국가 비상사태 명령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전쟁, 자연재해, 실제 안보 위협 같은 극단적 상황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잠겨있지 않은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변덕이든 서명 하나면 정당성을 얻게 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라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단지 직물이나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국가와의 무역 분쟁이라면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의회는 입법을 멈추고 사법부는 망설이며 논리는 즉흥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적용하려 애쓰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는 외교관들과 협상하려 하고 매일 아침이 새로운 규칙의 시작일 수도 오래된 규칙의 종말일 수도 혹은 그 둘 다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 안간 힘을 쓰는 모습. 어떤 계획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어떤 외교도 번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막지 않았을까요? 제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층층이 무너집니다. 먼저 작은 변화, 무시된 사소한 디테일, 그 다음엔 전례가 생기고 결국 예외가 규칙이 됩니다. 누군가 경고하려 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관세 공세가 벌어졌던 몇 개월 동안 수십 개의 행정명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서명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도 없이 많은 명령은 해당 부서로 몇 시간 내 시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그리고 위협은 명확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교체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참모들조차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이 보호된 한 재무부 장관은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신조차도요. 기자는 그중 일부만 보도했습니다. 나머지는 보도하기엔 너무 비공식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논리 속에서 무엇이 비공식적인 걸까요? 충동적으로 무역 규칙을 바꾸는 대통령, 헌법에서 멀어진 국가 전체, 아니면 국무회의 일정이 국가적 긴급성보다 개인적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는 현실. 가장 섬뜩한 사례 중 하나는 경제팀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제경제 석사 학위를 보유한 고위 보좌관이 급히 호출되어 관세 정책 문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그녀는 흰 종이에 빨간 펜으로 계산된 송을시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분노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라. 근데 그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질문하자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경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력 심리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논리가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일관성, 대화,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쇼의 제한 요소였고 주인공을 방해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해결책이 아닌 갈등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도 경고는 시도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전직 외교관들이 공동 서명한 공개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은 위험하고 모순되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합니다. 하지만 어느 주요 언론도 이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지식인들, 전문가들, 일부 대학 사이에서만 회람되었고 곧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면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삶의 틈새로 스며드는 파장들. 미국과의 과학 교류 중단으로 장학금이 취소된 터키의 과학자.
관세 때문에 수출 능력을 잃고 국제 신용 대출에서 제외된 콜롬비아의 중소기업, 보복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항구에서 원자재가 묶인 케냐의 여성 농민, 이들은 공식 통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이 진짜 결정의 무게를 떠받치는 사람들입니다. 붕괴를 어깨로 지탱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은 다르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제 이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기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땅, 우리를 깨끗이 하는 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들이마시는 공기,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아도 본질적입니다.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긴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긴급함이 과장이라 취급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위험을 경고할 때마다 그들은 공포 조장자로 몰렸습니다. 학생들이 광장에서 환경 정책을 요구하며 시위할 때마다 그들은 버릇없는 아이들로 조롱받았습니다. 토착 공동체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보호하라 요구할 때마다 진보를 방해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레토릭은 분명했습니다. 당장 수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념적 사치일 뿐이라는 것. 심지어 환경 붕괴조차 문화 전쟁의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실제 하는가 과장된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행정적 완고거법과 조작된 보고서 사이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자 협력 기반의 공공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후 협약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결정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충격은 과연 측정 가능할까요? 전통적인 연설 속 수치로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불편함을 찍고 들어오는 데이터. 예를 들어 석탄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단 6개월 만에 비활성화되었던 석탄 발전소가 80개 이상 다시 가동되었다는 사실, 또는 북극 빙하 해빙 연구를 담당하던 기관의 예산 일부가 과학 서사 재검토 활동으로 전용되었다는 사실. 여기서 과학 서사 재검토란 말은 검열의 우아한 표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권력, 어쩌면 자율성이라는 착각, 우리가 결정한다는 만족감. 하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이주, 식량 구조의 붕괴, 해양 생태계의 붕괴, 수십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도시들을 막을 기회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파괴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권력의 허영심이 견딜 수 없는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대 위에 주연 자리를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공연이 끝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인공 자리를 나누는 것보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전쟁은 더 이상 단지 관세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대한 전쟁, 과학에 대한 전쟁, 시간에 대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새로운 교리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능동적 붕괴의 교리입니다. 신중하게 방향을 수정하기보다는 자존심을 지키며 무너지는 것이 낫다고 믿는 확신. 그러나 아직 틈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틈은 다음과 같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석탄 연소를 주권의 상징으로 환호하는 것에 무언가 깊이 잘못됐다는 자각, 기후 협약을 국가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자각, 그리고 미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현재의 분노와 부정을 먹여 살리는 선택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각. 그런데 만약 당신이 아직도 여기 이 마지막 문장들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수동성을 해답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숫자나 협정, 공식 문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작된 운명, 희망의 희석, 그리고 진보를 약속하지만 반복과 고통만을 전달하는 세계입니다. 그것도 기술적인 언어로 포장된 채로.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을 붙들 수 있을까? 전략과 망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싼 이 혼란이 부작용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도 시작은 권력 뒤에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만화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결점과 야망, 상처로 가득 찬 인간들로서 말입니다. 음식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 접근을 바꾸고 평화롭게 존재할 권리를 흔드는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각 행정명령은 한 사람의 인생 궤적에서 태어나고 각 침묵은 하나의 계산을 품고 있으며 각 즉흥처럼 보이는 순간은 수십 년의 좌절과 상실, 은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업계에서 대통령이 된 남자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는 분노를 정치 언어로 바꿨고 과장을 방패로, 거짓을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혼란 속에서 빛나도록 스스로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통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자신이 더 돋보인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무질서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는 규율의 엄격함 속에서 단련되었고 천천히 움직이는 전략 안에서 성장했으며 인내심이 폭력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명을 피하지만 섬세하면서도 파괴적인 결정들로 세계의 무대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구조로 반응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침착함을 조심스러움으로 해석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통제가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 완전히 반대의 스타일을 가진 두 인물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한 단독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며 왜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계속 충돌하는지를 파헤쳤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단 1초라도 멈추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이 커뮤니티에 함께해 주세요. 표면 너머로, 소음 너머로, 반복되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아직 놓지 못한 질문들, 당신의 일상에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이 공간은 위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형화된 답변이 넘치는 시대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위한 공간입니다.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리고 오늘날의 저항은 바로 주의 깊게 바라보는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더 많은 현실과 마주하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배운 것들을 낱낱이 해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인식을 신성한 것처럼 소중히 다루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식적인 이야기들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찾는다면 곧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